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강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 인체의 에너지 대사량,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대사 두 번째 강의로서 에너지 소비량 계산법과 한국의 에너지 섭취 기준,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에너지의 균형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지난 시간에 에너지 대사 1강의 복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에너지 근원과 전환, 인체의 에너지 대사량,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인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ATP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체 에너지의 대사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인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는 기초 대사량, 다른 말로는 휴식 대사량이라고 하지요. 활동 대사량과 시기성 발열 효과 그리고 적응 대사량,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체 에너지 대사량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에너지 측정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에너지 측정법의 단위는 우리가 칼로리와 줄이 있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식을 따라서 칼로리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식품 에너지 측정법에는 봄 열량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는데요. 1칼로리는 물 1ml를 섭씨 14.5도에서 15.5도씨로 1도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으로 에너지의 단위를 1000칼로리를 단위로 해서 킬로칼로리라고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다 기억하시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체 에너지의 대사량 측정법에는요, 직접 측정하는 직접 열량 측정법과 간접으로 측정하는 간접 열량 측정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모두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에너지 대사 제6장 2강 배우기 전에 나는 에너지 대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일반 상식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퀴즈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OX로 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필요량은 모두 같다? 정답은 노입니다. 에너지 필요량은 성별과 연령별, 체격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에너지 필요량은 모두 같다라는 것은 오답입니다.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 볼게요. 마찬가지로 OX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이라도 과잉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한다? 정답은 예스죠. 과일도 당분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퀴즈는요. 지나치게 뚱뚱한 것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살이 찌는 것은 섭취량에 비해서 소비량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찐다라는 것입니다. 먹은 만큼 움직인다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배우게 될 네 번째 주제인 에너지 소비량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주 요인들을 기초 대사량이나 활동 대사량, 시기성 발열 효과를 모두 더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는요, 간단한 방법과 해리스 베네딕스 공식인데요. 사람 이름입니다.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기초 대사량은 성별이나 연령, 체격에 따라서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요. 성인의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의 기초 대사량은 1kcal를 시간으로 나누고 그것을 또 체중을 24시간으로 곱한 것으로 다시 나누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해리스 베네딕스 공식인데요. 이 해리스 베네딕스 공식은요, 1919년 미국의 생리학자 제임스 해리스와 프랜시스 베네딕스가 제시한 방정식으로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공식을 일반 상식으로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해져 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으로서 정한 것은 성인 남자를 봤을 때 이러한 공식으로 구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단위 체표 면적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 대사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체표 면적이 넓어지면 열 손실이 커지므로 기초 대사량은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처럼의 공식을 사용하거나 표 6-3의 내용을 이용하여 신장과 체중으로 체표 면적을 산출한 후 기초 대사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단위 체표 면적에 대한 시간당 기초 대사량은 연령 5살, 15살, 10살 단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가 56.3, 여자가 53.0으로 계산되므로 이 표에 관련돼서 기초 대사량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신장과 체중에 의하여 체표 면적을 추정한 계산도이고 체표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신장과 체중에 의해서 체표 면적에 추정하는 계산 도표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인의 1일 기초대사량의 계산의 예를 보면 나이가 25세이고 체중이 70kg 나가며 신장이 170cm라고 한다면 신장에 들어가는 38.4 곱하기 1.84 곱하기 24시간 하게 되면 1668칼로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표 6-3에 의해서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은요, 같은 예로 나이가 25세이고 체중이 70g, 키가 170cm인 사람을 계산한다면 체표 면적이 1.81이 나옵니다. 이처럼 활동 대사량은 하루 생활 활동을 분 단위로 기록한 후 이들 활동 시간 산소 분비량을 측정하여 각 간접 열량 측정법을 사용하여서 각 활동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다양한 활동에 따른 활동 대사량은 표 6-4와 같은데요. 예를 들면 권투는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킬로그램당 칼로리인데요. 여러분의 체중을 곱하면 되겠죠. 11.49, 달리기가 7.0, 탁구가 4.4, 그 다음에 서있기가 0.6, 식사나 앉아있기, 글쓰기가 0.4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은 권투나 달리기, 탁구, 스케이팅, 빠르게 걷기 등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에너지의 소비량의 예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등 정도의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기초 대사량은 하루 소비 에너지의 60 내지 70%를 차지하고 활동 대사량은 15에서 30%를 차지하며 시기성 발열 효과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활동 대사량은 활동의 종류나 강도, 활동 시간, 체중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에너지 소비량 중 개인 간 차이가 가장 큽니다. 몸무게가 100kg인 사람하고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활동하는 대사량의 차이가 같다고는 할 수가 없죠. 개인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은 계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1일 에너지 소비량은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 플러스 시기성 발열 효과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기초 대사량은요, 성별, 연령별, 체격별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산출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과잉 섭취 시 체중 증가가 나타나고 그 결과 여러 성인병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필요량의 안전율을 고려하여 더해주는 다른 영양소들의 권장 기준과는 달리 에너지 권장량은 인구 집단의 평균 요구량을 필요량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필요량은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및 시기성 발열 효과를 고려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은 수차례에 걸쳐서 수정 보완하여 최종 2020년도에 5년 전이네요. 에너지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 설정되었는데요. 섭취 기준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필요 추정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은요,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사용된 기초 대사량은 성별, 연령별, 체격별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산출 공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성인의 기초 대사량은 앞에서 언급한 공식을 사용하여 구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활동 대사량은요, 신체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은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르므로 신체 활동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는데요. 신체 활동 수준이란 총 에너지 소비량을 기초 대사량으로 나눈 값으로 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활동적은요, 신체 활동 수준이 1.0 이상 1.4 미만을 정하였고요. 저활동적은요, 신체 활동 수준을 1.4에서 1.6 미만인 경우,
활동적은 신체 활동 수준이 1.6 이상에서 1.9 미만의 경우고, 마지막으로 매우 활동적은 신체 활동 수준이 1.9에서 2.5까지를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활동적 수준은 입원 환자 등 활동이 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활동 수준에 해당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지내는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은 대부분 저활동적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표 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동 수준별 신체 활동의 예를 보면은요, 수면을 신체 활동 수준을 0으로 봤을 때 옆으로 눕기나 앉아서 책 읽기, 서예라든지 TV 시청, 대화나 요리, 이처럼 일반적인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1.1에서 1.9로 보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서서 탑승한다든지 쇼핑이나 산책, 세탁처럼의 활동을 저강도 활동, 즉 2.0에서 2.9로 보고, 정원 손질이라든지 보통 속도로 걷기나 목욕이나 자전거 타기, 아기를 업고 보행한다든지 게이트볼을 한다는 것은 중강도 활동으로서 3.0에서 5.9까지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강도 활동은 6.0 이상의 활동을 의미하며, 근력의 트레이닝이라든지 에어로빅, 노젓기, 조깅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스키, 축구, 스케이트, 수영, 달리기 등을 예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의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에너지 섭취 기준표에 나타난 성별, 연령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 대표 수치는 단체 급식에서 에너지 제공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에너지 필요량은 성별과 연령별은 물론 체중이나 신장 및 활동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결정되므로, 영양 상담 시에는 개개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개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한국인의 연령, 체위 기간별 에너지 섭취 기준을 보면은요, 성별을 영아나 유아나 남자나 여자로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수한 상태인 임신부나 수유부를 따로 구분하였는데요. 여러분 연령을 남자로 놓고 봤을 때 19세에서 29 있을 때 평균 신장이 174.6, 체중이 68.9, 체질량 지수가 22.6으로 봤을 때 에너지 필요량 추정치는 표준이 2600입니다. 성을 놓고 봤을 때요,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의 성인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신장 161.4에서 체중이 55.9, 체질량 지수가 21.4를 평균으로 봤을 때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2000kcal입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어렵게 설명한 계산법을 모르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한국영양학회에서 2020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의 표를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분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2600kcal를 하루에 섭취하면 되겠고요. 여성은 18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여기에서 플러스 340이라든지 450, 전반기에는 플러스 340, 임신 후반기에는 플러스 450의 칼로리를 하루에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유부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기간을 수유부라고 하죠. 수유 기간에는 플러스 340kcal를 하루 더해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에너지 주요 급원 식품은 표 6-8과 같은데요. 주요 급원 식품은 콩기름과 과자, 라면, 백미, 국수, 빵, 소고기,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를 놓고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간 100g당 에너지의 함량은 콩기름이 915, 지질이니까 칼로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과자는 494, 라면은 469, 백미는 357, 국수는 291, 빵은 279, 소고기가 223, 샌드위치가 229로 리스트에 높은 식재료이고요. 떡이 213, 돼지고기가 186, 고구마가 141, 달걀이 136, 소주가 127, 우유가 65, 맥주가 46 순으로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품별 에너지 함량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에너지의 주요 급원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회 분량당 함량을 에너지 주요 급원 식품으로서 보기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먹었을 때의 에너지 함량은 국수 210g이 611, 라면이 433, 샌드위치, 백미, 떡, 빵, 맥주 이런 순으로 앞에 표에서는 콩기름이 순위 리스트에 있었지만 콩기름을 한꺼번에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1회 분량당의 함량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순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번째 주제로 넘어와서요,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에너지 섭취 불균형을 우리는 신경성 식욕 부진과 신경성 폭식증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사람의 체중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평형을 이룰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은 체중의 변화와 함께 건강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에너지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은 체질량 지수가 18.5 이하 또는 표준 체중에 대한 현재 체중의 비가 80% 미만인 경우로 심리적 불안정이나 활동력과 감염에 대한 저항력 감소 현상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에 에너지 과잉 섭취는 비만을 유발하여 그로 인해서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성 식욕 부진과 신경성 폭식증이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경성 식욕 부진입니다. 이 신경성 식욕 부진은 하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이나 비만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식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여 반기하 상태를 유지하거나 설사제나 이뇨제 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강제 배설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극심한 체중 감소를 초래하는 하나의 정신적 질환입니다. 식욕 부진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월경을 하지 않는 무월경이라든지 맥박수의 감소, 저체온, 솜털 머리카락,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골다공증, 변비, 빈혈 등의 생리적 변화와 면역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신경성 식욕 부진은요, 식사 제한형과 마구먹기형으로 분류되는데요. 식사 제한형은 음식 섭취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우이고, 마구먹기형은 반기하 상태로 마구먹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경우로 완화제 및 이뇨제를 사용한다든지 구토를 통해서 강제 배설 행위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섭취 불균형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신경성 식욕 부진을요,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임상 증상을 이해를 해 보겠는데요. 자, 신경성 식욕 부진 환자의 임상 증상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머리는 솜털 머리카락으로 바뀌고 피부가 건조되며 입에서 냄새가 나는 구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서는요, 맥박수가 감소하고 장에서는 변비나 복통, 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무월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를 조직하는 뼈에서는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신경성 식욕 부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에너지 섭취 불균형으로 올 수 있는 신경성 폭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의 병으로서요, 체형과 체중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발산시키는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남몰래 마구먹기를 한 후에 체중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나 설사제를 사용하여 강제 배설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절식이나 과다한 운동 등의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정신적 질환입니다. 이 병은 구토로 인하여 위산이 구강 및 식도를 자극하게 되어서 치아의 에나멜 층이 침식되어 식도에 염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유튜버 많이 먹기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튜브들이 초래할 수 있는 병이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균형과 에너지 섭취 불균형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적당한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섭취 과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 과잉 섭취에 관련된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섭취된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한다. 문제는 이들을 에너지로 태우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소량이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영양소다. 한 끼의 식사만으로 이들 미량 영양소를 골고루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만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 미토콘드리아는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에너지로 바뀌지 못한 영양분들은 혈액을 떠다니며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그로 인해 살이 찌게 된다. 에너지 과잉 섭취가 초래하는 병에 대해서 유익한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 강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에너지 대사 두 번째 강의로서요, 한국인의 에너지 소비량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국인의 에너지 섭취 기준과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균형과 체중 관리는 아직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에너지 대사, 즉 대사라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대사의 정의는 생물체가 몸 밖으로부터 섭취한 영양물질을 몸 안에서 분리하고 합성하여 생체 성분이나 생물 활동에 쓰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는 에너지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자동차가 휘발유가 있어야지 가듯이 우리 인체도 영양분을 섭취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너지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통해 탄수화물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연적인 섭리겠죠. 이처럼 인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얻은 에너지를 체내에서 ATP 형태로 전환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신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TP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ATP라는 전문 용어가 무엇일까요? APT라고 하면은 아르노사인 트라이포세이트라는 약자인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데노신 3인산은요 약자로 ATP라고 쓰고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결합된 유기화합물로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작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어려운데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됐다고 보고요. 에너지의 근원과 전환을 준비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이 태양에서 비롯된다고 하는데요. 태양이 식물들의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와 산소 2개 또는 수소와 산소로 결합해서 식물성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탄수화물이 생성되고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동물들의 섭취로 인해서 소와 양들이 식물을 섭취하겠죠. 이것들이 에너지원으로 변형이 된 다음에 인체로 들어가서 탄수화물이나 지질 혹은 단백질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이 포도당이나 지방산, 아미노산으로 다시 변형이 되고요. 화학적 전기적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체 생명을 유지한다든지 신체 활동으로 이용된다든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한다든지 체세포 성장 유지에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이나 생명 유지는 결국 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 에너지와 ATP에 관련돼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이나 지방산, 아미노산에 저장되고 있는 식품 에너지는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친 후 세포에서 분해되고 미토콘트리아에서 전자 전달계를 통과하며 화학적 에너지인 ATP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품 에너지의 약 20에서 45%만이 ATP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열로 발산돼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되는데요. ATP는 아데노신의 인산기가 3개 달인 화합물로서 모든 생물의 세포 내에 존재하며 생물의 에너지 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ATP는 효소의 작용으로 무인기 인산인 PI라고 하죠. 한 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ADP로 전환될 때 7.3칼로리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가 신체의 근육 운동이라든지 대사활동, 신경 전달 작용 등에 사용됩니다. 전문 용어가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못 알아들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ATP의 구조를 화학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복잡합니다. 머리가 벌써 아파오는데요. 구조화학식은 구조화학에 의해 결정된 분자 구조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나 화학자, 식품학자들이 화학활동에 의한 구조화학에 대해서 결정을 해보니까 아데노신과 인산기, 즉 ADP와 무기인산 PI를 결합한 것을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 즉 ATP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질소 1개와 수소 2개를 비롯해서 탄소나 질소부터 해가지고 수소와 같은 분자식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아데노신 3인산을 분자식으로 구조해서 펼쳐놓았을 때 이러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일이 없고요. 머리도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인체 에너지의 이용과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는 식품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지만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섭취하면
여분의 에너지는 체내의 체지방으로 저장되게 되는데요.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여분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포도당 등은 모두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된다고 우리 단백질이나 지방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알코올은 7칼로리를 발생한다고 배웠죠.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과잉 섭취 시 지방으로 체내에 저장돼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지방간이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반면에 에너지 섭취량이 인체 필요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저장되었던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이용되게 되는데요. 간이나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지방 조직에 저장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체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에너지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체 에너지와 식품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었듯이요. 인체에 저장된 에너지원은 체단백질과 체지방,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것이 식품 에너지 성분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은 아미노산으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죠. 두 번째로는 체지방은 지방산, 아미노산, 포도당으로 변형이 되고요. 이 알코올은 온리 체지방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이것들 이 식품 에너지의 성분인 아미노산과 지방산, 포도당, 알코올이 에너지로 전형돼서 사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봅니다.